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과학 빅히스토리 강의를 맡은 박지용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역사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석기 혁명입니다. 처음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나타났던 건 약 700만 년 전 정도였고요. 저번 두 번째 강의 때 불을 손에 쥔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난 것은 약 100 몇십만 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드디어 지구에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2만 년 전 정도 됩니다. 원래 이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하기로는 아프리카에 등장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세기에는 특히. 그래서 수에즈 지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진화한 서로 다른 호모 사피엔스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다지역 가설도 힘을 얻고 있는 실제입니다. 아직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의 가설이 아직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호모 사피엔스가 12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빙하기였어요. 신생대 약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빙하기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빙하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약 11만 년 조금 더 전에 시작이 돼서 12,000년 전에 끝납니다. 즉 호모 사피엔스는 처음 출발할 때 빙하기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12만 년 동안 중에서 약 11만 년을 빙하기에 살았던 종인 거죠. 워낙에 추위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모 에렉투스도 물론 그 이전에도 빙하기가 있었으니까 빙하기에 적응하긴 했지만은 호모 사피엔스의 경쟁에서 계속 밀려납니다. 근데 호모 사피엔스와 에렉투스의 경쟁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정도 전 부근에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류종은 호모 사피엔스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이 호모 사피엔스로 하여금 다른 인간종들보다 우위에 서게 했는지, 무엇이 다른 종을 멸종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그 가설 중에 어느 게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보류를 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1만 2천 년 전에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죠. 자, 신석기 혁명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 시간에 다 배우는 얘기입니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 목축으로 바뀌었다 라는 변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왜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에 이름이 신석기라고 붙었을까요? 요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의 시작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정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그 신석기 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바로 요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터키 지역이고 지금 여기 요쪽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을 보통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하고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 두 개의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인데요. 이 사이를 흔히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평야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도 상류 쪽, 그래서 레반트 지역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 여기는 이제 커커스 산맥이고 이쪽이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쪽이 되는데 이쪽 지역이 가장 먼저 농경 생활이 시작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만 2천 년 전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농경이 시작되었을까? 첫 번째는 기후 문제죠.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지도가 빙하기 때 지도 사진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유럽의 대부분, 스페인 정도를 뺀 대부분의 유럽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절반,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시베리아 거의 전체와 티베트 쪽, 그 다음에 천상고원 쪽이 전부 다 빙하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는 사람이 살기 힘들었겠죠. 완전히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그럼 저기 말고 나머지는 괜찮았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시기의 겨울은 지금의 겨울보다 훨씬 더 추웠고, 저 시기의 여름도 지금의 여름보다 추워요. 따라서 농작물을 경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저렇게 빙하가 있는 시기에는, 넓게 빙하가 자리 잡을 때는 여름과 겨울에 빙하가 들고 나는 정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빙하가 들쭉날쭉해지면은 그것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져요. 즉 작년의 기후와 올해의 기후가 다릅니다. 날씨가 다른 거죠. 기후라기보다는. 이렇게 날씨가 다르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모내기를 시작할 때 어느 계절 정도의 모내기를 시작해야겠구나. 어느 계절엔 비가 많이 오지. 어느 계절 추수해야겠고.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랑 별 다르지 않고 그 이전에도 별 다르지 않았을까. 즉 매년 비슷한 계절엔 비슷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빙하기 때는 날씨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고 11만 년 동안 농사 지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비로소 마지막 빙하기가 지나가고 현재의 간빙기가 시작됐는데, 이러면서 급격하게 날씨가 안정화가 됩니다. 기후가 생겼어요. 보통 기후라고 하면은 30년 정도간의 평균적인 그 날씨, 기상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잴 수 있게 된 거예요.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올해, 내년, 모레, 그 다음에 이 기후들이 항상 비슷하게 온 거죠. 이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만 갖추어졌다고 농사가 시작되진 않습니다. 그냥 쉽게 따먹으면 되는데, 과일을 굳이 어렵게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앞서 제가 호모 에렉투스 때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왜 뻗어나갔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채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즉 좋아서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게 아니었어요. 모험심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호모 에렉투스도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강의 때 했던 것처럼 열대우림이 좁아지면서 인간의 선조가 숲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살기 좋은 열대 지역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일부는 다른 호모 에렉투스에게 쫓겨서 온대 지역으로 갔고, 그 온대 지역에 간 호모 에렉투스들도 점점 더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퍼질 수 없을 지경까지 간 거죠. 옆 동네를 가도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살게 되는 게 호모 사피엔스가 살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근데 옆 동네를 갈 수도 없어. 옆 동네도 누가 살고 있어. 그럼 이 동네에서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농경이었던 거죠. 물론 처음부터 농경이 막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온대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겨울 때문이에요. 열대 지역이면은 사시사철 사냥을 할 수 있고 사시사철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대가 되면은 겨울에는 일단 채집을 할 수가 없죠. 강도 얼어버려서 물고기도 못 잡고 조개도 못 잡고 숲에도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버려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뭘 했냐면은 여름과 가을, 겨울, 이 봄에
겨울을 위한 대비들을 시작했겠죠. 온대 지역에 살던 호모사피엔스들이 뭘 했냐면 고기를 말려서 저장을 하고 과일을 말려서 저장하고.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저장하기 좋은 게 곡물이었던 거죠. 벼, 보리, 옥수수는 물론 아메리카 거지만은 밀, 이런 것들이 보관하기엔 가장 좋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먹기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 먹기에는 당장 과일이 더 좋고 고기가 더 좋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열심히 과일 먹고 이러다가 겨울을 위해서 곡물을 저장했던 게 경작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경작할 생각 없이 그냥 나달을 흩어서 그냥 저장만 했었죠. 그런데 이걸 저장하려고 가져오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주거지 인근에 나달들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기서 나달 뿌리면은 자라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 나달들이 필요해졌던 거죠. 이러면서 경작이 시작됐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농경이 막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기후가 안정되고 필요성도 생기고 여기에 세 번째로 기술이 있어야겠죠. 우리 농사 짓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고랑을 파야 되고 판 고랑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북돋움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잡풀이라면 잡풀도 제거해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반의 것들을 하려면 농기구가 필요하잖아요. 농기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신석기 시기인 거죠. 옛날에 구석기 시대의 석기 재료로는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신석기가 되면서 이걸 하기가 쉬워졌고 또 하나는 토기가 만들어진 거죠. 신석기의 특징은 토기입니다. 토기가 만들어지면서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런 기술의 발달이 농경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으로 농경을 시작했다고 해서 인류가 더 행복해졌다거나 더 풍족해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양 상태가 오히려 더 부실해집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 이전에 우리가 흔히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 한 가지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돼. 편식하지 마. 병원에 가도 의사가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구석기인들이 그랬어요. 채집을 하면서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 먹었고 조개도 캐 먹고 물고기도 저어 먹고 그 다음에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잡히는 건 다 먹어야 되니까 애벌레도 먹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상태가 좋아진 거죠. 하지만 농경을 짓기 시작했다는 건 그런 것들을 못 먹어서 농경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농경을 지으면서 주로 얻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만 얻게 된 거죠. 영양 성분으로.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쌀 농사 짓는데 걔네들로만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신석기 초기에 조상들의 뼈나 화석들을 조사해 보면 오히려 그 이전 구석기 시대보다 골밀도도 더 낮고 영양 상태도 더 부실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평균의 오류인데요. 우리는 흔히 구석기인의 평균 수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니까 옛날에는 아주 일찍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구석기인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약 35살이었다고 합니다. 구석기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유럽의 경우도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즉 구석기인이나 아니면 유럽인이나 우리나라의 19세기 사람들 다 비슷하게 평균 수명을 가졌다는 거죠. 즉 신석기가 됐다고 평균 수명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는 20세기가 되면서부터였어요.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은 밑에 최빈값은 72세라고 나오죠. 평균 수명이 21세에서 37세라는 얘기는 저때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적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초기에 즉
태어나자마자 죽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확 당겨진 거다 이거죠. 즉 저 얘기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19세기까지 마찬가지였어요. 19세기까지 여성 사망률의 원인 중에 1위는 뭐냐면은 출산 중 사망이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석기 화석을 보면은 60, 70, 80, 90까지 사는 사람들의 화석들도 있어요. 자, 결국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지나면서 농경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발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택한, 그리고 또 하나 신석기 혁명이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은 얘기들은 여러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농경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감염병이 예전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또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가축과 같이 산 이유도 있어요. 여기서 가축은 소나 양, 염소, 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게 된 가장 오래된 친구인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또 인간하고 같이 산 게 그뿐인가요? 쥐도 있죠. 바퀴벌레도 있어요. 모기도 있고. 이들이 인간이 만든 거주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감염병이 인류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차단이 되는데, 거리 때문에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처럼 모여 있다 보니까 확산이 되는 거죠. 피해도 더 커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신석기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즉 신석기 혁명이 시작됐다는 건 감염병이 시작됐다는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전쟁이 시작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가 가능한 이유는 수렵 채집이 가능한 건데, 이 얘기는 수렵 채집이 가능하다는 건 서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다투더라도 어느 한쪽이 멀리 도망가 버리면 끝입니다. 수렵 채집을 하는데 굳이 꼭 이 바운더리를 내가 지켜야 될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하지만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는 말이 달라져요. 농경과 목축이라는 건 쉽게 해서 한정된 자원,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뽑아 쓰는 거거든요. 즉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면 한 10그루밖에 못할 곳을 밭을 만들어서 나무 한 100그루에서 열린 만큼 소출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고, 그냥 초원으로 놔두면 소 한 10마리 살 곳을 내가 떼거지로 소를 데리고 가서 100마리, 200마리를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땅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지력이. 이렇게 지력이 약해지면 옆 땅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영역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 동원되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력도 많아지죠. 비로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뺏길 수 없는 이유도 그래서 더 많아졌어요. 여기는 내 거주지고 내가 먹고 살 터전인데 이곳을 누가 침범해. 수렵 채집을 할 때처럼 쉽게 비켜줄 수 없는 거죠.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게 이때가 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뭄이나 홍수가 닥칠 때 수렵 채집이었으면은 가뭄이나 홍수가 없는 곳으로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 특히 농경의 경우에는 가뭄이 들었다고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내가 그 다음 1년을 먹고 살잖아요. 가뭄이 들면 그 다음 1년 먹고 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가뭄이나 홍수가 바로 기근이 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게 신석기 혁명의 시작이다. 즉 인간이 처음에는 땅을 경작했지만 이제 땅에 속박되게 된 거죠. 하지만 제한된 영역에서 많은 양의 음식물을 생산하는 게 신석기 혁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술이 또 발달하니까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것, 자기 가족 먹을 것 말고 여분의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잉여 생산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 이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가령 처음부터 아주 많이 소출이 있진 않았는데 한 10명 정도 농사를 지으면은 한 집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럼 그 먹여 살려지는 집은 어디가 되냐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농기구를 잘 만드는 집. 그 다음에 토기를 잘 만드는 집. 처음에 이걸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쟁이 활발해졌다고 했잖아요. 무기를 잘 만드는 집. 전투를 잘하는 집. 이런 집들이 점차 농사일로부터 멀어지면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애초에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인간은 집단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 집단을 이끌던 씨족 집단의 지도자 또는 지도자 가족들이 신석기 혁명 때도 여전히 그런 지위를 차지하기가 쉽죠. 근데 구석기 때는 지도자라고 해서 놀 수는 없었어요. 똑같이 채집하고 똑같이 사냥해야 되는 거죠. 자기 거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잉여 생산물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신석기가 되면서 잉여 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스린다는 개념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었겠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서 다스리는 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급이 발생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이 똑같은 크기의 토지를 경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땅이 아주 좋고 어떤 집이 경작한 땅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소출의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런데 그냥 근근히 먹고 살 때는 이게 별게 아닌데 조금씩 기술이 높아지면 이쪽은 자기 먹고 살 것만 딱 만드는데 이쪽은 플러스 한 50 정도를 더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몇 년에 걸치면 이 집은 여유가 생겨요. 저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저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가축을 들여요. 소. 그러면 이제 이 집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땅을 2배쯤 넓게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소의 힘을 빌려서. 자, 그러면은 처음에 100대 150이었는데 한 3년 모아서 소를 들이는 순간 100대 300이 되는 거예요. 소득의 격차가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모아서 그 다음에 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산 땅을 다른 땅이 없는 농민한테 빌려줍니다. 뭐가 생겨요? 소유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게 가능해지는 건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는 잉여 생산물 때문이었는데 이게 가능해지면서 점차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 다음에 그 집단을 이끄는 사람과 피지배자 이런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신석기 혁명의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신석기 혁명이야말로 이걸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냐면 문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사회가 이 복잡해진 사회를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은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문물도 만들고 법규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국가지도체제도 생기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도 하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이러면서 인류는 그야말로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을 시작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핑거의 내 안의 천사?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책을 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아주 좋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니라 차츰차츰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츰차츰 좋아졌다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1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12,000년 전에 처음에 인류가 닥친 거는 뭐냐면은 신석기 혁명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선택이었다. 그럼 그 선택의 결과의 부작용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많은 인류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신석기 혁명 때문에 더 많은 개체를 가지게 된 거니까 생물학적인 성공이죠, 이거는. 하지만 그 생물학적 성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제도적 문제를 다시 되돌려 준 거고, 어떤 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걸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문명의 역사다. 이것을 어떻게든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이거죠. 만약 제가 정말로 네거티브하다면 이 노력들이 다 헛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오늘까지 해서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시즌 1 인류의 역사 맛보기를 끝낼 거예요. 원래는 이것보다 내용이 한 서너 배 이상 더 많은 건데 아무래도 유튜브란 환경 제약 속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생물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구상에 처음 생물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 과정들을 거쳤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물 역사에서 3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3번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